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스님께 삼배 예를 올리겠습니다. 경계를 한번 하죠. 생긴 나이도 않고 소년 나이도 않고 부모도 아니고 영혼도 아니고 오는 것도 아니고 가는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고 같은 것도 아닌 영기법을 가지신 분, 완전한 깨달음을 얻으신 부처님들 가운데 가장 훌륭한 설법자인 당신께 경의를 표합니다. 96페이지 보십시오. 전문 시간에 이제도 정시랑에게 보낸 편지 4번째인데, 여기서 주제는 어떤 걸 얘기하면 시끄러움과 고요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고요함을 좋아하고 시끄러움을 싫어한다든지 이런 마음을 이제 내기 때문에 이 수행에 장애가 된다. 그래서 대선사가 여기에 대해서 코칭을 해주는 법입니다. 그래서 요걸 한번 우리가 공부하고 요거에 대해서도 같이 명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6페이지. 만약 고요한 것은 옳다고 하고 시끄러운 것은 그르다고 한다면 이것은 세간의 모습을 무너뜨리고 실상을 찾는 것이며 생멸을 떠나서 정멸을 찾는 것이 됩니다. 자, 이 구절을 이제 뒤집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이 글을 볼 때 여기다 깊이 사유를 해가지고 왜 이런 말을 했는가 이렇게 이제 파고 들어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 말에 따라서 거기서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지혜가 개발이 안 돼요.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항상 이 글을 보게 되면은 왜 이렇게 얘기했는가 하면 이렇게 글을 뒤집어보고 이렇게 자꾸 이제 파고 들어봐야 돼요. 그래야만이 이제 진실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고요한 것은 옳다고 시끄러운 그러다고 한다. 그런 것은 이제 마치 세간의 모습을 무너뜨리고 실상을 구하는 것 같다는 거죠. 생멸을 떠나서 정멸을 구하는 것 같다. 이 말을 뒤집어 보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세간의 모습 그대로 실상이란 뜻이고 생멸이 바로 정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게 이제 보는 시각이 다른 거죠. 우리는 이분법적인 생각에 시끄러운 건 무조건 쉽고 고요한 걸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게 아니다는 거죠. 말하자면은 세간의 모습을 무너뜨려 가지고 진실상을 찾는 것이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세간의 모습 그 자체가 진실한 모습이다. 생멸하는 것 자체 그대로 정멸이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고요함을 좋아하고 시끄러움을 싫어하는 마음이 생기질 않게 되죠. 그런데 우리는 좋고 싫어함을 너무 따지고 들면서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할 때 그때 이제 분해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좋은 영향을 주지 않는다. 얘기하자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세간의 모습을 무너뜨리지 않고 그대로 실상을 볼 수 있는 방법이 뭘까? 다시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여기서. 그 다음 생멸을 떠나지 않고 생멸 그 자체가 정멸로 볼 수 있는 게 또 뭘까? 이렇게 보는 게 상당히 중요하겠죠. 그것을 여기서 아마 제시를 해줄 겁니다. 그것이 이제 바로 수행 방법이 되겠고, 잘못된 생각을 대처하는 방법이 될 거예요. 그게 이제 코칭을 이제 대선사가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봅시다. 고요한 것을 좋아하고 시끄러운 것을 싫어할 때가 바로 힘써 공부할 좋은 때이니 했어요. 자, 내가 고요한 걸 좋아하고 싫어하는 걸 싫어한다. 어떤 그런 마음이 벌써 난다는 것은 좀 공부할 때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공부할 마음을 냈다 이런 겁니다. 근데 여기서 문득 시끄러운 가운데서 확 뒤집어서 고요할 때의 소식으로 바꾼다면 이게 이제 앞에 이제 제시한 거예요. 세간의 모습을 무너뜨리고 진실상을 찾는 것은 옳지 않다 그랬죠. 그는 세간의 모습이 그대로 진실상이라는 것. 생멸을 떠나가지고 정멸을 구하는 게 아니고 생멸 그대로 정멸인 걸 찾을 수 있는 것. 이게 아주 중요하다는 그 방법을 제시한 그런 거죠. 시끄러운 가운데서 확 뒤집어서 고요할 때 소식으로 바꾼다. 그 힘이 자부 위에서 공부할 때 힘보다 1000만배나 수송할 것입니다. 시끄러움 속에서 고요함을 탁 찾아낸다 이거죠. 시끄러움을 떠나가 고요함을 찾는 게 아니죠. 시끄러움 그 자체 속에서 고요한 소식을 찾는 것이죠. 얘기하자면 그렇게 하면 내가 고요히 앉아서 명상하는 수행하는 이것보다 훨씬 수성하다. 그죠? 다만 잘 들으십시오. 결코 서로를 겉되게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제시하는 건 수행 방법을 제시를 하면서 잘못된 생각을 코칭하는 거죠. 이걸 잘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무비 스님도 이제 그 얘기를 해놨어요. 자, 한번 읽어보죠. 참선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빈번하게 등장하는 문제가 시끄러운 환경과 고요한 환경에 관한 문제다. 이 점을 바르게 분명하게 이해하여 참선한다면 공부에 큰 진척이 있을 것이다. 결론은 그렇다. 고요함은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다. 세간상은 실상도 또한 하나다. 생멸과 정멸도 역시 하나다. 비유하지만 물과 물결, 금과 금불상도 본질은 하나인 것과 같은 것이다. 그러므로 시끄러운 것과 고요한 것을 분별하여 시사 선택을 한다면 결코 참선 공부를 바르게 하는 사람이라 할 수 없다. 이런 가르침은 절대 공부하는 사람을 그릇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라. 자, 여기서 이제 얘기하는 결과수는 물과 물결, 금과 금불상의 본질은 하나다 그랬죠. 그럼 여기 이제 제시한 게 뭡니까? 시끄러움과 고요함의 본질을 캐치하면 되지. 그 모습, 시끄러움과 고요함의 그 모습을 시사 선택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시끄러운 걸 버리고 고요함을 취하기보다는 시끄럽든 고요하든 그 본질이 하나라 하는 걸 캐치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죠. 이게 아주 중요한 얘기다. 그럼 그 본질이 뭐 무슨 얘기하는 거야? 그럼 이제 본질을 볼 줄 알아야 된다. 근데 그건 이제 방법에 대해서는 그 다음 구절에 이제 이 방법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내용을 가만히 보면은 공방 방법을 잘 제시를 하고 있는데 이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대선사의 시각을 우리가 잘 캐치를 해야 돼요. 대선사는 어떻게 이걸 보고 있을까? 그것이 대선사가 보는 시선이 바로 공부하는 방법을 제시를 하는 것이에요. 거기에 대해서는 얘기를 해드리죠. 자, 열애장을 설명할 때 5가지 뜻이 있다고 그때 얘기했죠. 첫 번째는 은, 두 번째는 불계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생인데
자, 여기에 은이라 하는 거는 광석 속에 진금이 있다고 비유하고 있어요. 참다운 성품이 있다고 그러죠. 진금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 광석을 이제 깨트린다 이거죠. 수행을 통해 가지고 또는 용광로 속에 집어넣어 가지고 불순물을 제거하면은 진금이 나와요. 이게. 그래서 보통 이걸 이제 산마타 위파사나로 광석을 깨트리거나 화두를 간하는 거, 화두를 간하는 방법을 쓰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광석을 깨트리면 이 진금이 나오는데 진금이 바로 바뀌지 않는다. 여기 이제 진금은 바뀌지 않는다 하는 거죠. 요까지는 다 알아요. 근데 생하는 여기 중요해요. 이 이제 금을 갖다가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금을 가지고 이제 두드리는 거죠. 두드려 가지고 모양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면은 팔찌, 목걸이,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모양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걸 이제 뭐냐면 장신구를 만든다. 장신구. 금을 두드려서 장신구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이제 생긴다 하는 장신구가 금에서 장신구가 새로 생기는 거죠. 얘기하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 금덩어리를 막 두드려 가지고 모양을 만들어 장신구를 만들었는데 장신구는 분명히 모양이 있긴 있어요. 근데 장신구가 갖고 있는 여기 금의 성품 하고 진금의 금의 성품은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모양이 아무리 바뀌더라도 금의 성품은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광속수의 진금을 우리가 공적하다고 얘기해요. 공적하다. 공적한 것이 마음의 본성이에요. 이 공적함을 드러낸 이 공적함을 사마타이 빠사나 또는 자비를 막 두드려 가지고 장신구를 만드는 법신을 만드는 거죠. 법신이 된다 하더라도 금의 성품이 바뀐 게 아니다. 금의 성품은 뭡니까? 공적한 성품은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거죠. 얘기하자. 그럼 여기 이제 본질은 뭔가 하면 모양이 있거나 모양이 없거나 우리는 그런 거 보면은 구분이 되는 것 같아도 모양이 있는 그 자체도 공적한 성품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고요한 곳이든 시끄러운 것이든 본질은 공적하다는 거죠. 얘기하자. 그 본질을 캐치하는 것이 수행이에요. 본질을 이제 캐치하는 수행인데 그것을 이제 그 다음 구절에 이제 얘기를 합니다. 97페이지. 또 편지를 읽어보니 방거사의 말씀 두 구절로서 행주자화에서 명심하는 잠언으로 삼는다 라고 하였습니다. 더는 좋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 시끄러울 때나 싫어하는 마음을 낸다면 이것은 스스로 그 마음을 더욱 요란하게 할 뿐입니다. 시끄러운 것을 싫어하는 마음, 고요함을 좋아하는 마음, 이런 것은 옳지 않다는 거죠. 만약 마음이 움직이거든 다만 방거사가 말씀한 두 구절로서 제시하면 곧바로 더울 때에 청량산이라는 약을 한번 복용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방거사가 앞에 얘기했던 건 뭔가 하면 모든 있는 것을 비워 없애기를 원하고 또 모든 없는 것을 간절히 채우지 말라. 없는 것을 채우면 안 된다.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있는 것을 비워 없애기를 원한다. 그런데 그걸 채우지 말라 했어요. 그거 이제 강설고 무비스님 그거 얘기해놨어요. 무비스님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이래 나왔어요. 방것의 말씀 두 구절이란 다만 모든 있음을 비워 없애기를 원하고 모든 없음을 간절히 있게 하지 말라. 많은 것입니다. 시끄러운 환경이 다가오면 그것을 대체하여 다스리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방거사의 이 말은 시끄러운 환경에 끌려가는 마음을 치료하는 가장 훌륭한 처방이라고 하신 것이다. 그래서 이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막
시끄러운 게 오고 이러면은 그런 것을 비워서 없애기를 원하고 없는 것을 채우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는 다른 말로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성가기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윤기적각입니다. 요 각을 이제 보조부사께서는 각파란 말을 씁니다. 각파. 깨트린다는 거죠. 없앤다는 것이죠. 깨달을 각자는 알아차린다. 그게 깬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생각이 일어나면은 바로 깨달은데 깨달은 내용이 뭐냐면은 자치 없음입니다. 자치 없음을 알아차려야 돼요. 그게 이제 각파하는 방법이에요. 그럼 여기서 하는 뭔가 하면은 있음을 비워 없애기를 원한다. 내가 있음을 비워 없애는 거 어떻게 비워 없애느냐? 비워 없앤다는 자체 없음이다 초점 맞추라 이런 소리예요. 말하자면 자 그러면은 이제 한번 요걸 그대로 재현해 보죠. 자 소리를 들어봅니다. 우리가 소리는 시끄럽자고 생각하는데 이 시끄러움을 자세히 들으면 이 시끄러움 속에서 뭘 찾을 수가 있는가? 자치 없음을 찾을 수가 있어요. 소리는 지나가면서 자체를 안 남겨요. 계속 지나가기만 소리를 없애는 게 아니에요. 소리 자체가 자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소리에 초점 맞추는 게 아니고 소리가 지나가면서 자체를 남기지 않는데 초점 맞추셔야 돼요. 자, 그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죽비를 칠 테니까. 자,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힘을 쭉 빼십시오. 시선은 곳곳이 잠시 두고 자, 귀를 기울입니다. 소리에. 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초점 어디에 맞추는가 하면 소리에 초점 맞추지 말고 소리가 지나가면서 자치를 남기지 않는 데에 초점 맞추셔야 됩니다. 다시 합니다. 자, 좋습니다. 됩니까? 네. 안 되시는 분을 위해서 제가 다시 한번 친절하게 얘기를 해드리죠. 이것은요, 이 방법이 상당히 재밌는 방법이에요. 누가 나한테 막 비난을 막 하고 이러면은 그 반응에서 감정이 막 올라오잖아요. 그게 힘들어요. 그럼 자기 감정을 다스리면 되는데 잘 안 되거든요. 그럴 때 어떻게 하면 상대가 막 비난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소리에다 초점 맞추지 말고 소리가 지나가면 흔적 남기지 않는데 초점 맞추셔야 돼요. 그러면은 감정이 둘을 올라옵니다. 약해요. 그래서 이게 잘 안 되시는 분을 위해서 제가 이 얘기를 하죠. 첫 번째. 네. 자, 첫 번째 어떠는가 하면은 소리를 멈추게 할 수 있느냐. 확인하는 거죠. 첫 번째 소리를 내가 멈추게 할 수 있는가 들으면서 멈추게 할 수 없다 하는 걸 알아요. 그러면 두 번째 지나간 소리는
돌아오지 않음을 확인하는 거죠. 다시 하면은 지나간 돌아오지 않는다는 확인이에요. 그 다음에 미래의 소리는 오지 않아 없음을 확인하는 거죠. 세 번째, 여기 이제 열어놓고 그 다음에 딱 확인되면은 현재의 소리는 머물지 않는다. 뭘 확인한다. 그래. 다음에 세 번째, 머물지 않는 소리에 머뭅니다. 머물지 않는데 머문다 하는 것은 이게 흔적을 남기지 않는다. 자치죠, 자치. 자치를 남기지 않는다. 소리는 자치를 남기지 않기 때문에 머물지 않는다. 그게 머물지 않는 소리에 머무는 거죠. 네 번째, 자, 이 머물지 않는 소리에 머물게 되면 뭐가 남을까? 마음은 남아요. 머물지 않는 소리 딱 머물러 있으면 없어요. 소리에는 자치가 없기 때문에 없어요. 그거 없고 마음은 딱 남아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그 마음에 집중합니다. 자, 이 마음에 이제 집중할 때는 이제 바로 반문 문자성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성가에서도 얘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섯 번째까지 못 오더라도 세 번째 1, 2, 3분까지만 오도록 충분해요. 3분까지 와가지고 이제 좀 더 열심히 하면은 4분, 5분을 올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이게 소리가 들으면서 멈추게 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그럼 지나간다 하는 걸 알게 되죠. 그럼 두 번째는 지나간 소리 돌아오지 않아 확인하고, 미래는 오지 않아서 확인하고, 현재도 머물지 않는 걸 확인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두 번째예요. 세 번째는 그 소리에 머물러야 돼요. 머물지 않는 소리에, 그 자체가 없는데 소리에 초점 맞추는 게 아니고, 여기에는 초점 어디에 맞추느냐, 초점 맞추는 데가 하나는 소리가 있고, 그죠? 하나는 흔적 없음이 있죠. 그러면 소리에 초점 맞추는 게 아니고 소리 흔적 없음, 거기 머물지 않는 소리에 머무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계속 수행하면은 소리 듣다 보면 어느 순간 마음만 남아요. 그럼 마음에다 초점 맞추면 마음이 본성으로 들어가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5번인 반문문자성이 소리를 들으면서 소리를 듣는 마음에다 초점 맞추는 거예요. 이게 잘 안 되면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자, 그럼 한 번 더 해보도록 하죠. 그러면 스님, 예. 옛날 어른들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잔소리했을 때는 귀가 왜 두 개니 한 귀를 흘러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로 설 때 여기서 나가면 이 뇌에서는 그런 생각 안 하면 되는 거잖아요. 예. 그건 소리에 끄달리게 가는 거죠. 소리에 흘리는 것이지만 허리 본질을 보는 건 아니니까. 결국 마음을 보는 것도 아니고, 그거는 방편은 맞는데 계속 할 때마다 소리에 끄달릴 수밖에 없는 일이 이제 벌어지는 거죠. 그게 한쪽 소리 계속 흘려야 되는 문제가 되니까, 그죠? 이거는 흘릴 필요가 없는 거죠. 아, 소리 자체가 흔적이 없구나. 그래, 이건 마음의 본성으로 들어가는 길이에요.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우리는 깨달음을 추구하는 것이지 그냥 회피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 방법은 그건 회피하는 방법이고, 그건 회피하는 방법이 아니고 오히려 그 소리를 통해서 내가 깨달음을 추구하는 쪽으로 가는 거죠. 내가 고요하거나 시끄럽거나 바탕이 공적하다 하는 걸 알기 위해서 얘기하자면,
그러기에 마음이 집중하면 마음이 결과서는 6번째가 뭡니까? 마음의 본성이 공적하다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요래 오는 겁니다. 내용이. 그래서 이제 그냥 뭐 한쪽이 또 계속 흘러간다고 생각을 하는 것보다는 네, 이 방법이 더 좋은 방법이. 그 방법은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자, 해봅니다. 소리를 들어봅니다. 좋습니다. 자종소리 끝나고 난 뒤에도 계속 있었죠. 네. 그러면은 그걸 뭘 확인하는가 하면 소리가 끝나고 난 뒤에 그 고요한 상태나 소리가 있을 상태의 흔적이 없는 거하고 딱 비교해보면 똑같다 하는 걸 알게 돼요. 무슨 말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제 이 과정을 처음엔 잘 안 되면 이 과정을 숙지를 하고 확인하는 거죠. 쳐보고 또 확인하고 두 번째 또 확인하고 확인하다 보면은 바로 집중하고 있는 마음만 남아요. 머물지 않는 소리에 계속 집중하고 있는 마음은 남는데 그 마음에다가 집중을 하면 돼요. 그러면 바깥 경계가 싹 다 끊어져요. 얘기하죠. 이제 그렇다는 걸 얘기해요. 그럼 여기에 지금 현재 방거사가 제시한 건 다만 모두 있음을 비워 없애기를 원한다. 비워 없앤다 하는 어떻게 없애느냐가 중요하죠. 그때는 흔적 없음에 초점 맞추셔야 된다. 얘기하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앞에 대선사가 얘기했듯이 뭐를 얘기하는가 하면은 시끄러운 가운데서 확 뒤집어서 고요할 때 소식으로 바꾼다. 고요할 때 소식 어떻게 바꾸느냐? 시끄러움에 흔적 남기지 않는 데다가 초점 맞추면 된다. 예, 요 내용이 이제 그 이야기예요. 자, 넘어갑니다. 98페이지. 공이 결정적인 믿음을 갖추었으니 이것은 대지혜인입니다. 그는 큰 지혜를 갖춘 사람입니다. 오랫동안 고요한 데서 공부를 하였으므로 감히 이런 말을 합니다만 다른 사람의 분상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업식이 망망한 잘난치 않은 사람 앞에서 이런 말을 한다면 그에게 악업의 짐을 더 첨가한 꼴이 될 것입니다. 이 말은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업식이 있고 잘난치 않은 사람에게 이런 얘기를 하면은 자기가 더 잘난 것이냐 착각을 해가 자기를 끝없이 높인다는 얘기죠. 당신은 정말 지혜를 갖춘 결정의 믿음을 갖췄기 때문에 정말 지혜가 있는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런 얘기를 해도 당신은 잘난치 하지 않는 사람인 줄 안다는 거죠. 성문의 갖가지 병통은 이미 앞에서 보낸 편지에 모두 설명하였습니다. 일찍이 자세히 이해하였으면 하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잘 이해했겠지요? 하고 물어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공부하는 사람들은 표가 나요. 어떻게 표가 나는가 하면은 우리 이제 우리말 명상센터에서 무슨 일을 행사를 할 때 요청을 하거든요. 이 공부가 안 된 사람에게 요청을 하면은 온갖 핑계를 대고 여러 빼고 저러 빼고 한다는 거지. 근데 딱 수행한 사람에게 공부된 사람에게 딱 하면은 아이고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딱 그냥 분말 없이 토를 안 단다는 거죠.
이게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그 보면은 아니 그 호순당에 저기 수행하는 사람 있어야 되니까 제가 거기에 머물러서 되겠습니까? 저는 아무도 자도 괜찮으니까 저는 그 호순당에 제가 머물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이야기하자면. 그렇지만 이 수행이 안 된 사람은 이게 뭐 저수가 어떻고 저쩌고 이러면서 불평불만을 하는 거예요. 이런 사례가 여러 건 있었어요. 그래서 비교를 해보죠. 수행이 된 사람, 안 된 사람이 이런 차이가 있구나. 수행이 된 사람은 전혀 자기 어떤 방에 잠을 자든 그 좋다 나쁘다 절대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얘기하잖아. 그래서 이제 그 이번에 그 성시 문제도 요청을 하면 이 수행이 되는 사람 군말 없이 와서 해줘요. 얘기하잖아. 그렇지 않은 사람은 온갖 핑계를 다 대고 거절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보면서 알게 된 거죠. 역시. 근데 왜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제가 송강사 있을 때도 할만도 공사가 붙어서 수행을 시켰거든요. 정말 한 2주 지나니까 공사가 없었어요. 이 수행이 이렇게 효과가 크구나 그때 알았습니다. 말하자면 그래서 나온 게 차명상법이 나온 이유 그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수행을 하는 사람들은 그런 거에 대해서 전혀 군말하지 않고 토를 한다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항상 수행이 안 된 사람은 내가 이래 하니까 이러이러한 대우를 해주십시오 하고 대가를 바라는 마음이에요. 그런 사건도 있어서 내가 불편해서 이번에도 초하루 법문 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대접받고 싶은 분이 계시면 다른 데 가시면 좋겠다고 그랬어요. 얘기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영업사원이 되기 싫고 회사 사장이 되기 싫으니까 그런 분이 있으면 다른 데 대접받을 곳 찾아가는 게 좋겠다고 그런 얘기죠. 뭐 한 명의 신도를 구하기 그래 어렵다 그러고 그런데 왜 대우를 안 해주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제가 기분이 나빠서 그런 얘기를 했던 거예요.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게 복을 짓는 건 자기가 짓는 건데 내가 복을 이리 지으니까 내 대접 좀 받게 대접을 잘 해주시오 하는 그런 얘기거든. 그건 좀 곤란하다 얘기를. 이거는 뭐 주객이 지 말이 바뀐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찬가지인데 결국 이 수행을 하는 입장에서는 이 좀 정실왕이라는 사람이 결정적인 믿음을 갖추고 있고 정말 지혜를 갖춘 사람이다 하고 대선사가 칭찬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당시 정말 수행하는 사람 맞구나. 네. 그 강설 부분에 또 무비 스님도 그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불교를 공부하면서 결정적인 믿음을 갖춘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평생을 불교에 몸담고 살면서도 뜻밖의 불교와는 거리가 먼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자주 본다. 특히 참선 공부를 일생의 가장 큰 일로 여기고 오로지 참선을 인생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사람이라면 재산과 명예, 타인의 칭송과 존경 등 인간사에는 일체 관심이 없어야 한다. 심지어 사람 노릇마저 일찍이 포기하고 살아야 한다. 만약 몇십 년을 참선 공부하다가 어느 기회에 사찰의 주지가 되고 기타 명예로운 일, 재산 문제 등에 급급해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그 사람은 참선 공부를 한 사람이라고 할 수 없다. 참선 공부하는 사람의 최소한 인생관의 가치관이 일반 사람들과 달라야 한다. 일립청산계의 불한이라고 하지 않던가. 한번 참선 공부에 들어섰으면 다시는 인간사에 기웃거리지 말아야 한다. 그러므로 대선사는 정실함을 결정적인 믿음을 갖추신 사람이므로 큰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고 찬탄한 것이다. 이 지금 정실함은 벼슬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나라의 업무를 보면서 참선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런 세속의 일에 도 연연하지 않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거기에 있는 명예가 있고 지위가 있는데 자기가 명예가 있고 지위가 있더라도 절대 명예를 따지거나 지위를 안 따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신랑에 대해서 당신 결정의 믿음을 갖추고 지위가 있는 사람이다 하고 찬탄을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제 속에 살면서는 그게 참 어렵잖아요. 명예의 지위를 굉장히 따져요. 내가 뭘 이루었다 그러면 그걸 굉장히 내고 표시를 내고 세속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데 실제로 그것이 세속에 남한테 어필하는 데는 참 좋을는지 모르지만 허망한 일이에요. 사람 죽을 때 명예나 지위를 안 가져가거든. 재산을 가져갈 수도 없고요. 얘기하자. 그럴 것보다는 모든 존재를 평등하게 볼 수 있는 마음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얘기하자면 여기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참선 공부는 무엇보다 가치관 확립이 우선이다.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고 무턱대고 참선을 따라하는 것은 마치 머리 위에다 건물을 세운 것과 같아서 조금만 외풍이 불어도 넘어지고 만다. 그와 같은 것을 예로부터 10년 공부 도로아미타불이라고 한다. 이 무비 스님도 그걸 이제 바로 딱 지적을 하는데 스님들을 이 비판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참선 공부를 10년, 20년 하고 하면서 말사 주지나 본사 주지에 목을 매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주지를 하면은 막 얼마나 위세를 떨고 나는 저 사람 정말 참선 공부한 사람이냐 이렇게 우리가 바로 본다는 거죠. 심지어는 주지하고 난 뒤에는 숟가락 몽댕이까지 싹 쓸어서 가져가 버린대. 그래서 그런 스님을 선방에 공부를 한다고 하면서 저렇게 물력이 강하고 명예가 강한가 하는 의구심을 지금 무비 스님이 제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분은 그냥 참선 공부한 사람이 아니고 스펙을 쌓기 위해서 있는 사람이다 하고 비판을 하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그런데 오히려 정실한 출가자가 아닌데 제가자인데도 불구하고 벼슬을 살면서도 이렇게 수행을 하고 결정의 믿음을 갖고 하니 참으로 당신이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칭찬을 하는 것이죠. 이게 대단한 일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자, 그 다음에 정신은 천명께 보는 답장 5번째입니다. 자, 앞에 이제 얘기했던 것은 코칭을 뭘 해주느냐면은 고요함을 좋아하고 시끄러움을 싫어하는 마음을 내면 안 된다 하는 거죠. 그걸 코칭해주면서 뭘 봐야 되느냐. 시끄럽거나 고요하거나 본질 바탕이 같다는 것을 꿰뚫어 보는 게 좋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시끄러운 속에서 고요함을 캐치해낼 수 있으면 그보다 더 좋은 게 없다. 이렇게 그것이 뭔가 하면은 바로 여기서 당신이 공부를 삼고 있는 이 방거사의 개성이죠. 채워져 있는 것을 비우기를 원하지 없는 것을 채우기를 원하지 않는다 하는 말. 근데 그 방법이 뭐냐 하면은 소리가 들리더라도 손에 흔적 남기지 않는다. 번뇌 망상이 일어날 때도 그 망상의 흔적 없음을 체크하라는 거죠. 예. 그래서 마음이 시끄럽다 하는 대상에 반응하는 하면서 내 감정과 생각이 올라오는 것이 나를 시끄럽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감정의 생각이 올라올 때 그 감정의 생각이 지나가면서 흔적을 남기지 않는 데다 초점 맞추라 이런 얘기예요. 그렇게 하면은 시끄럽고 고요하면서 벗어날 수가 있다. 자, 그런 이야기는 전문 시간에 제가 또 한번 비유를 들어서 얘기를 했죠. 자, 100페이지를 봅니다. 자, 읽어볼게요. 편지를 받아보니 밖으로 모든 인연을 쉬고 안으로 헐떡거리는 마음이 없었어. 마음이 마치 장벽과 같아야 도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한 것은 방편의 문입니다. 방편의 문을 이용하여 도에 들어가면 매우 좋지만 방편을 고소해 버리지 아니한다면 병통이 된다라고 하였으니 요 말은 누가 했느냐? 정실랑이 이제 대스님에게 편지글을 쓴 거죠. 이 말에 대해서 이제 대선사가 얘기한 당신이 그렇게 말하니 참으로 보내온 말씀 같습니다.
내가 그것을 읽고 뛸 듯이 기쁜 마음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은 뭐 당신 말이 옳다 하고 인정해 주는 겁니다. 요건 이제 뭘 얘기하는 거면, 자, 이거 지웁니다. 자, 여기 이제 달마스니 말씀은 무신공부라 그래요. 이 무신공부입니다. 자, 바깥은 모든 인연을 쉬고 안은 헐떡거리는 마음이 없다. 그러면은 마음이 마치 무엇 같은가, 뭐 장벽과 같은 거죠. 이게 이 장벽을 쫙 쳐놓은 것 같이. 그럼 장벽과 같다 하는 말은 뭘 얘기하는지? 마음이 움직임이 없다는 겁니다. 마음이 움직임이 없다 하는 건 무심상태를. 이 무심 공부는 방편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예, 방편입니다. 이런 상태가 되면은 비로소 도에 들어갈 수가 있다. 이 달마스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얘기가, 이거는 방편의 문이기 때문에 방편을 붙들고 있으면 안 된다. 방편은 언젠가는 버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제가 이제 말씀드릴게요. 이 이야기는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병에 들었으면 그 약을 처방하는 거죠. 그럼 약을 먹었으면 병이 나아요. 그럼 그 약은 어떻게 하죠? 그만 먹어요. 네, 버려요. 그런데 병이 나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약을 먹는다면 다시 병이 생기는 거예요. 방편은 오로지 그 방편이 기능을 다 하게 되면 그 방편을 버리는 거죠. 이 마음 수련은 계속 몸을 때려 부수고 없애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이 호응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 호응을 공급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다시 이제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 대구에 사시는 의사님인데, 자기 친구가 거기 많이 갔대요. 공부하러. 그래서 일주일마다 한 번씩 간대요. 그래서 물어봐. 친구야 왜 가는데? 이런 몸이 다시 생기면은 다시 또 때려 부숴 없애야 된다. 아니 그러면 몸이 다 없어져서 도를 얻었다면은 다시 때려 부수고 없앨 필요가 없는데 왜 또 가느냐? 이 반문했다는 거죠. 이게 이제 중요한 말인데요. 자, 내 상상으로 몸을 때려 부숴 없앴으면은 거기서 딱 끝나야 되는데 또 생기니까 또 없앤다 이러면은 뭔가 좀 이상하잖아요. 방편이 끝나질 않는 거죠. 때려 부수는 것은 내가 호응이 되게 하는 방법에 호응이 됐으면은 끝나야 되는데 다시 몸이 생기니까 또 때려 부숴야 된다 이게야. 그러면 그 방편이 끝없이 이어지는 거죠. 그 몸을 죽이고 없애는 이것은 습이 되어서 안 좋아요. 상상으로 없애는 것은요, 꿈과 상상과 현실은 같아요. 꿈속에 강도를 만나면은 막 땀을 흘리고 도망가잖아요. 잠에 깨고 나면 몸에 땀이 흠뻑 젖어 있어요. 상상으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상상은 골프를 치면은 현재 내가 상상하니 현재 골프를 치거나 상상은 골프 치면 생시점 똑같이 나타난다고 뇌과학자들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꿈이든 상상이든 사물을 인식하기 때문에 신체적 반응이 있는 거예요. 그냥 상상 몸을 때려 부수고 없애고 이렇게 하면은 그게 과연 좋겠느냐는 거죠. 그 습이 나면 계속 생기면 없애야 되는데 그래서 그 방편이 다 할 데가 없는 거죠.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은 뭘 보면 되느냐? 몸 자체 원래 실체가 없음을 봐버리면 굳이 때려 부수고 없앨 필요가 없다 이게. 그렇잖아요.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 이제 방편을 써서 진실을 알게 되면 방편을 버려야 된다 하는 겁니다. 얘기하자면. 그럼 자비수관 하시는 분 중에서 그러면 내가 이 자비수관을 몸을 싸움 지금 자비심을 키운다. 몸이 다 사라졌는데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또 매 손을 쓰담아야 되느냐? 몸이 사라졌으면 방편을 버려. 방편은 자기 기능을 다하면 버려야 돼요. 그러면 몸이 사라지면은 이걸 거친 데서 미시한 쪽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거친 거는 몸의 형상에서 미시한 쪽으로 가는 마음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거죠. 마음의 영역으로 들어가면은 자비손은 필요 없는 거, 방편은 가감하게 없이 탁 버려야 돼요. 그것들은 감각 관찰만 하는 거죠. 얘기하자. 마찬가지 모든 것은 방편이 있기 마련인데 방편은 자기 기능을 하면 다 버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변이 된다. 말하자면. 그래서 이제 여기서도 지금 이 얘기는 그런 거예요. 이건 더 고차원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더 고차원적인 뭐냐면은 밖으로 모든 반면을 씌워라. 안을 얼떡거리는 마음이 없어야 된다. 그럼 마음이 장벽까지 되는데 그렇게 될 때 이제 도에 들어갈 수가 있다. 그런데 이런 방법은 다 방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말하자면. 근데 방편과 사실을 구분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여기 내용은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자, 강설 부분 한번 보죠. 정신왕에게 보낸 5번째 편지다. 정신왕이 달마스님이 글을 읽고 자신의 견해를 밝혔는데 그 견해가 마침 대선사의 마음에 맞아 대단히 기뻐했다는 내용이다. 경제는 어록을 이룰 때 글에 나타난 대로만 이해하면 안 된다. 여기 중요한 말. 이 글에 나타난 대로만 이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속뜻을 알아야 된다. 그죠? 그래서 글 속에 담긴 깊은 내용을 이해해야 한다. 정신왕이 달마스님의 가르침을 방편의 문이라고 이해하는 것을 대선사는 크게 기뻐하며 인가하였다. 여기 방편이라는 말이 없어요. 방편은 말이 없지만 달마스님 말을 이렇게 딱 어록을 이루면 딱 보면 이게 방편이구나. 이해했다 하는 것은 대단한 어떤 식견을 가지고 있다. 글을 읽을 때 굳이 그때를 받아들인 게 아니고 그 글 내용의 뜻을 정확하게 캐치해냈다. 이런 얘기예요. 말하자면. 그럼 우리가 그런 걸 필요해요. 참선 공부의 요체는 먼저 밖의 인연을 다 쉬어서 끌려 다니지 말아야 합니다. 참선하면서 안으로는 여행 갈 생각, 도반 생각, 신도 생각, 해집에 대한 생각, 한자를 얻어볼 생각, 노후 생각, 토굴 생각 등등 온갖 생각이 이끌리고 있으면 그것은 망상을 피고 있는 것이지 참선이 아니다. 이러한 생각이 다 끊어지고 마음이 꽉 막혀서 마치 담벼락과 같아야 한다. 그런 마음가짐이 비록 도는 아니지만 도에 들어가는 훌륭한 방편적인 길은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권하고 있다. 설사 도를 이루지 못하더라도 그와 같은 삶의 자세는 참선은 사람으로 매우 바람직한 모습이다. 예, 여기서 제가 두 가지를 얘기를 하고 싶어요. 하나는 이제 글 속에 담긴 깊은 내용을 이해해야 된다 하는 부분인데, 예. 이번에 이제 그 코칭을 이제 하는데 극기 명상 중에서 뭐가 있는가? 소나무에 기대서 관계성 통찰 사유가 있어요. 소나무를 기대서 나무를 보면서 관계를 통찰하는 거죠. 아, 소나무는 내 시각적으로는 딱 고정되어 있고 분리되어 있고 수도 존재하는 같이 보이지만 그것은 땅을 의지하고 있고 물이 없으면 살 수 없고 공간이 없으면 살 수 없고 햇빛이 없으면 살 수 없고 햇빛은 태양이고 태양은 우주에 있다. 이런 건 관계성 통찰 사유를 해요. 근데 정말 코칭하면서 놀라운 것은 그런 관계성 통찰 사유를 하면서 그 관계성 통찰 사유에서 더 깊이 사유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관계 통찰 사유 이거 뭐 다 아는 사실인데 하고 깊이 들어가지 못하고 대충 몇 글자를 쩔쩔거리고 많은 사람이 있어요. 그럼 딱 부류가 딱 나가죠. 그래서 이 관계성 통찰 사유 하면서 이건 어디까지 통찰하느냐. 이 관계성 통찰 사유를 통해서 사유를 보고 이 세상을 꿰뚫어 보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그래서 감탄을 하는 사람. 근데 이게 별거가 아닌 같이 생각하면서 몇 마디로 얼머버리는 사람들은
둔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제가 얘기를 해줬죠. 이게 더 깊이 이해력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해 줬는데 실제로 수행 점검해 보면은 수행을 이렇게 코칭할 때 내용 쭉 보면은 이해력이 막 생기는 사람이 있어요. 수행하면서 이해가 생기는 거죠. 이해가 생기는 건 뭐냐면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의 현상이에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지금 수행하면서 계속 체험에 깊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예. 근데 그런 이해력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빠사는 16단계를 잘 살펴보면은 직관을 통해 가지고 직관을 근거해서 추론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이해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하게 얘기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이 문장을 통해서도 얼만큼 이해력을 깊이 가지느냐가 참 중요해요. 우리나라는 문맥력은 거의 제로에 가깝지만 글을 해석하는 문해력은 굉장히 떨어집니다. 얘기하자면. 그래서 뭘 말 한마디 딱 하더라도 정확하게 해석해 낼 수 있는 능력을 갖추셔야 돼요. 이 글을 보면서도 글을 안 해요. 그 좀 정실함에 있기는 그게 있는 거예요. 그게 있기 때문에 대선사가 와 정말 당신은 대단하다 하고 칭찬을 해준 겁니다. 자, 두 번째 이제 해줄 거는 뭘 얘기하냐? 무심 공부인데 이 무심 공부는 대체적으로 초기 경전에는 없느냐 하면 있어요. 자, 이제 봅시다. 스님께서 얘기하는 신수진법 때 법은 자 수단이에요. 수단 중에 이제 정념이 있습니다. 정념으로서 몸을 관찰하라. 몸이 사라지면은 두 번째는 감각 관찰이에요. 요 감각이 세수로 나누는 거죠. 자, 이건 즐거운 감각이 있어요. 또 괴로운 감각이 있고 무덤덤한 감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즐거운 감각은 탐욕으로 가요. 이 가면. 이 괴로운 감각은 분노로 가죠. 분노. 또 승내입니다. 승내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무덤덤한 감각은 놓쳐버리면은 이거는 어리석음으로 갑니다. 어리석음. 그래서 이게는 각가지 번뇌가 이제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이 감각을 관찰할 때 무상 관찰을 하는 거죠. 이놈이 매 순간 변한다는 무상 관찰을 하는 거죠. 무상 관찰도 과거, 현재, 미래를 나눠서 지나간 건 돌아오지 않을 수 없고 미래는 오지 않을 수 없고 현재는 일어나고 사라지는 걸 관찰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것이 머물지 않는다. 그죠? 머물지 않음을 관찰하게 되면 즐거운 감각에서 즐거운 감각이 탁 끊어지고 탐욕으로 가지 않아요. 괴로운 감각은 그냥 싫은 감은 싫은 감에서 끝나지 분노로 안 가는 거예요. 무덤덤한 감은 무덤덤한 감에서 끊어지고 성냄으로 가지 않아요. 이 말은 뭔가 하면 감각에서 모든 생각과 감정이 다 일어나기 때문에 감각을 무상 관찰을 해버리면은 여기 다 끊어져 버려요. 끊어지면서 이 감각 관찰에서 바로 무심이 일어나요. 이게 무심 공부예요. 그래서 이 감각 관찰을 하는 거와 달마스님이 말하는 이 무심 공부가 서로 통합니다. 얘기하자면. 통하는데 감각 관찰을 잘 못해 사람들은. 감각이 고통의 원인이고 윤의 원인인지 잘 모르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걸어갈 때 발바닥 감각 관찰. 앉아서 몸에 일어나는 감각 관찰을 하면서 무상 관찰을 하면 감정과 생각이 일어나지 않고 무심한 상태를 들어가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게 무심 공부가 돼요. 그러면 성가에서는 보통 무심 공부를 어떻게 하느냐? 선종에서 무심 공부는 민기적각이에요. 자, 이게 이제 무심 공부인데 생각이 일어나면 바로
흔적 없어 생각이 흔적 없으면 알아차리면 돼요. 계속 그렇게 하면 생각이 안 일어나 무심 공부로 들어가는 거죠. 그건 초유경지에서 말하는 감각 관찰이죠. 감각을 관찰하는데 감각을 무슨 관찰하느냐? 무상 관찰하는 거죠. 감각의 무상 관찰을 하게 되면은 무심 공부가 되는 거예요. 똑같은 방법이에요. 방법은 다른데 결과가 똑같아요. 얘기하자면. 근데 사람들은 감각 관찰하라 이러면 시시하게 얘기해요. 시잘데없는 감각을 왜 관찰하는데? 근데 감각이 거기서 모든 번뇌 망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감각이 더 이상 번뇌가 일어나지 않도록 팍 차단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이제 무상 관찰이다.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 감각 다음으로 마음의 영역으로 들어가서 열반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야기하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왜 성가에서는 무심 공부하는데 감각 관찰이 왜 없느냐 하는 문제가 있어요. 그는 성가는 뿌리가 달라. 순종에서는 부문 듣고 바로 깨닫는 방법을 추구해요. 그는 사마트 바사나를 집중 명상, 분석 명상으로 출발하는 게 아니고 법문 듣어서 바로 깨닫는 방법으로 들어가니까 신수심법이 없어요. 이 순종의 신수심법 관찰하기 없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소승대성에서는 신수심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신수심법 관찰하는 것이 정경독에서 나와요. 선종에서도 인정하는 거예요. 그것도 원교 4년 처관이라 해가지고 정경에도 나와요. 그래 어쨌든요 그런 거 있는데 여기 이 지금 달마 스님이 이야기한 내용은 무심 공부에 대한 이야기라는 걸 빨리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건 바깥 반년을 다 쉬고 안에 헐떡거리는 마음이 없어야 된다 하는 거는 이런 식으로 해서 무심 공부하는 거는 방편문이다 하는 걸 얘기를 해요. 그리고 무심한 상태가 돼야만이 도에 들어갈 수가 있다. 그게 방편 맞죠? 말하자면은. 그 다음 구절이 이제 원문입니다. 요즘 제 방에서 7통 같은 무리들은 다만 방편을 지켜서 버리지 아니하고 그것을 진실한 법으로 여겨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다고 하니 이것 때문에 사람들의 눈을 멀게 한 것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삿된 것과 바른 것을 분별하는 걸 파사연정을 얘기할 모양이네요. 삿된 것과 바른 것을 분별하는 글을 지어서 그들을 구제하였습니다. 근세에는 많은 강하고 법은 약해서 맑은 것으로서 맑은 데 들어가 합하는 것으로 구경의 법으로 삼는 사람들이 그 수를 할 수 없습니다. 또 방편을 지켜서 버리지 않는 것으로 종사 노릇하는 사람들이 산대처럼 많고 조살처럼 많습니다. 자, 여기서 얘기하는 건 비판한 내용이에요. 비판한 내용인데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선종에서는 바로 이 마음의 본성을 보고 부처를 이루기 때문에 이런 방편을 비판을 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이것도 여러분들 아셔야 말하는. 자, 그러면 이 방편 문제는 굉장히 이제 이게 주의를 요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많은 강하고 법은 약하다 하는 뭐 이제 공부가 돼 가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많은 일장이고 법은 일책이라는 말이 있어요. 내가 도가 한 1척 정도 되면은 만은 한 1장 정도 크다는 거지. 얘기하자면. 그래서 공부가 돼 가는 사람일수록 엉뚱한 짓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옛날보다는 도는 1책이면 만은 1장이다 하는 말씀. 여기도 똑같이 이제 그런 말에 적용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공부하는 사람이 주의를 요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지 잘났다고 막 공부하는 사람들이 방방 뛰고 이러면은 저거 마에 걸렸구나 이래 보면 틀린 겁니다. 자, 질문 시간. 질문하십시오.
그 아까 방편에서요. 방편은 병에 따라 병이 있어서 그 방편을 쓰고 처방이 틀리면 이제 그다음에 버리라 그랬잖아요. 제가 그 생각했어요. 병이 이 병만 있는 게 아니라 딴 병이 생길 수 있으면 그거에 따라서 방편이 바뀌니까 이 방편을 버리라는 소리고. 아니, 자, 그런 것보다는 어떤 병이든 그에 맞는 방편을 쓰면 병이 나오면은 방편은 버려야 된다. 이런 소리예요. 계속 방편을 붙들고 있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고요한 데를 진척하는 거를 버리라는 그 다음에는 이제 또 다른 경우가 생기면 또 다른 방법이 방편을 써야 아니, 되니까. 어떤 방편을 네. 써서 병이 나왔으면 방편 무조건 버리는 거예요. 그것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방편이 기능을 다하면 무조건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걸 붙들고 있으면 안 된다. 이런 소리예요. 어떤 병이 나든지 그의 병이 맞춰서 방편이 무수하게 있지만 어쨌든 병이 나오면 다 버려야 된다. 이 기본 입장은 바뀌지 않습니다. 이게. 그런데 이제 방편을 붙들고 진실을 생각하면 그건 병이 된다. 안 된다. 이게. 얘기하잖아.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비유를 들어서 얘기하는 건 방편을 써서 없어졌으면 방편을 버려야 되는데 계속 방편을 계속 써야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면 그 본질을 깨뚫을 수 있는 법은 없다는 거지. 그럼 뭐가 잘못됐다 이 말이에요. 그런 얘기. 그 어떤 사항을 보고 저건 아니다. 저거는 옳지 않다. 하여튼 아니 나는 저건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도 그걸 완전히 놓지 못하는 건 결국 마에 걸린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이제 놓지 못하다 하는 것은 네. 길을 제대로 모르거나 가는 길을 모르거나 아니 놓으면 되는데 그게 안 놓아진다는 그러니까. 거는 아직도 거기에. 아니 그러니까 첫 번째 길을 모르거나 네. 길을 모르니까 붙들고 있을 수밖에 없잖아. 얘기하는 길을 모른다는 거지. 가는 길을 모르거나 두 번째는 본질이 무엇인지를 모르거나 그걸 못 놓고 그것을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야 된다 하면서 네. 길을 모르니까 방법을 모르니까 못 놓는 거지. 그리고 본질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또 놓지 못하는 것이지. 본질도 아는데 그게 이게 습인가 습 때문에 본질을 아는데 말은 안 했지만 속에서는 그렇게 본질을 생각하고. 아는데 네. 습으로 못 놓는다고 네. 일리가 있긴 있지만 예. 그거는 게으른 사람이 하는 짓이죠. 게을러서 그래. 본질을 아는데 왜 못 놔요? 이건 너무 되는데 이치는 아는데 이게 안 놔준다. 아니 그러니까 결국 길을 모른다는 소리고 그 이야기는 길을 모르는 거야. 그리고 또 게을러 빠졌어 그렇다. 그러면 자기가 부지런한 사람을 노력해서 끊을 거 아니에요. 그럼 못 끊는데. 그럼 게을러서 안 한다는 거예요. 방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죠. 방관하고 있어. 네, 그럼 또 질문.